네, 이 컴퓨터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나요? 네,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 보니까 뭐 진짜 가짜 구별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 어떻게 구별해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있고요. 네, 이런 질문들 누가 하느냐? 지금 70대, 80대 대신 시니어 AI 클래스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회 그 노스필드라는 곳에 있는 한 시니어 센터 강의실에 그 AP 통신 취재 기자가 취재를 갔습니다. 취재를 갔더니 12명의 학생들, 물론 모두가 7, 80대 시니어 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데 뭘 배우는가 봤더니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그러지?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게 막 불안한지 조심조심 컴퓨터를 다루면서 뭐 그렇다고 이분들이 컴퓨터 다룰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뭐 웬만큼 뭐 이메일 보내고 이런 것도 다 하실 줄 알죠. 그리고 뭐 검색할 줄 다 아시는데 이 인공지능 AI라든지 뭐 챗 GPT 이런 건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조심조심 컴퓨터를 다루면서 이거 잘못 다루다가 이 바이러스 먹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것도 걱정을 하시면서 이런 저런 궁금증을 마구 쏟아내오면서 열심히 그 클래스에 임하는 12분의 7, 80대 시니어 학생들을 이 AP통신 기자가 본 겁니다. 바이러스에는 감염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이 컴퓨터 바이러스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 컴퓨터 바이러스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인공지능이라니까 뭐 이 컴퓨터에서 사람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영화 보니까 그렇던데 생각만으로 다 움직이고 손으로 방향 막 이렇게 하니까 컴퓨터가 움직이고 하던데 그러면 컴퓨터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컴퓨터가 바이러스 먹으면서 연결돼서 이게 보이지 않는 순간 나한테도 이 바이러스가 몸에 감염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진짜 바이러스 감염 걱정돼요? 뭐 이런 그 질문 하시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시니어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진지한 거죠. 이 불안한 마음의 질문이기는 한데요. 뭐 물론 대부분의 그 머리 희끗희끗한 백발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7, 80대? 근데 일부는 막 지팡이 짚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뭐 워커 짚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젊었습니다. 뭐 걱정되는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이제 진지하니까 그런 질문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70세를 넘긴 노년층이었습니다. 네. 이 학생들, 이 시니어 학생들은요.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을 처음엔 다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뭐 냉장고도 없던 그런 시절에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냉장고라고 전기를 꼽으니까 하루 종일 막 시원하게 음식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주는 냉장고라고 해서 그때도 막 놀랐는데 그 후에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나와서 또 한 번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한 20년 전 인터넷이라는 것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놀랐는데 그렇게 많이 놀라면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이들 노년층이 말하기를 이 인공지능, AI 이것만큼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신세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AP통신이 이처럼 70세 이상의 그 미국 노년층이 지금 AI에 대해서 열공하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고 어제자로 크게 보도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실제로 AI 기능과 함께 이 AI가 가진 그 위험성을 노년층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런 강의가 지금 미국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 시니어 그분들도 AI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가 있고요. 두 번째, 정부나 어떤 기관 측에서는 예를 들어 정부 측에서는 이 노년층이 이 AI에 의한 사기를 요새 굉장히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는 그런 사기 피해를 좀 줄이기 위해서 노년층을 상대로 이런 걸 또 가르칠 만한 니즈가 또 정부 차원에서 있는 겁니다. 자, 1950년대에 그 노년층을 옹호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퇴자 협회, 이 AARP 잘 아시죠? 이 AARP도 최근에 그 수년간 시니어 센터에서 AI 관련 수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한 클래스의 이 AI 클래스의 수업 강사는요, 최근 들어서 이 미국 내 노년층 사이에서 이 AI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라면서 노인들이 클래스에 와서 자신들이 평소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 또 평소에 많이 듣고 있는 그런 정보들, 근데 그런 많이 들은 정보들이긴 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질문들을 그냥 앉자마자 마구 쏟아낸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또는 가능하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컴퓨터에서 나한테, 컴퓨터 바이러스가 나한테 옮기는 건 아니에요. 막 이런, 도저히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뭐 그런 질문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진지한 모범적인 학생들인 그런 셈이죠. 선생님들은 질문 많이 하는 학생들 좋아하잖아요. 뭘 열심히 설명했는데 질문도 안 하고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선생님으로서는 참 자괴감이 들죠. 자, 실제로 이 AI로 인해서 노년층은 이전과는 다른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AI, 인공지능 AI가 그 노년층의 이 외로움을 또 줄여줄 수도 있고요. 또 뭐 병원 예약을 쉽게 해줄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그 이점은 분명히 제공해주는 그런 세상이기는 합니다, 지금. 하지만 반면에 그로 인한 사기 피해의 위험도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AI를 이용한 그 뭐 인물 합성 이미지, 그 딥페이크 같은 거, 그런 것은 이제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많이 이제 장난 삼아라도 AI를 이용해서 딥페이크 뭐 해보고 뭐 막 그랬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또 웬만큼 또 그걸 구별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그 구별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뭐 이게 이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그래서 이제 딥페이크 같은 것도 이제 구별하는 방법도 좀 가르쳐 주고, 또 AI가 생성하는 잘못된 정보가 노년층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나 피해, 이런 거가 이제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클래스에서 다루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AARP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그 미국인들이 음성, 목소리, 복제 기술 등으로 인한 사기로 매년 283억 달러를 갈취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그런 걸 취하는지,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가 있다고 치죠. 그럼 그 할머니의 손자 목소리를 똑같이 복제를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이 할머니가 받으면, 할머니 난데 뭐 내가 지금 무슨 일이 돼서 뭐 당장 뭐 한 3만 불이 필요한데 빨리 좀 보내줘야 돼요.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일반적으로 뭐 꼭 노년층이 아니더라도 젊은 사람이 들어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의 똑같이 복제된 그 음성,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AP통신 기자가 취재한 날 그 해당 클래스에서는요, 바로 그 딥페이크에 대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나왔을 때 이 시니어 학생들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말도 안 돼. 내가 냉장고에도 한번 놀랬고, 뭐 텔레비전에도 한번 놀랬고, 인터넷이라는 것에도 놀라고, 뭐 그렇게 쭉 산전수전 나름대로 겪고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인데, 이건 말도 안 돼 라고 이해를 못한다라는 표정으로 넋을 잃고 클래스에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학생들은요, 가짜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정말 믿을 수도 없다. 오히려 가짜가 더 진짜 같고 진짜가 가짜 같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시니어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구분을 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이 수업을 듣는 89세에, 내일 모레 90세입니다. 올해 89세의 바바라 윈스턴이라는 할머니는요, 나는 아이스박스가 냉장고로 변하는 것을 봤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경험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스박스 시대였던 거예요. 아이스박스가 냉장고로 변하는 것을 봤다. 그러나 이번 이 수업이 내 생애에 보게 될 아마도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결국은 그만큼 나에게는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89세 이분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젊으신 올해 77세의 루스 스나이더먼이라는 분은요, 현재 동화책 작가로 이제 전업을 하셨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래서 현재 동화책을 쓰고 있는데, 이 클래스에서 AI에 대해서 배운 후에 그 동화 집필에 AI를 실제로 살금살금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이제 이참에 아예 그 AI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기 위해서 AI 강의에 매일매일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어머니는 90세까지 사셨다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생전에 나에게 어머니는 항상 하던 말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단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나에게 늘 해주셨었다라면서 어머니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AI 클래스에 매일 와서 신기한 기술을 배우면서 그야말로 변화에 적응하는 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77세
예, 동화 작가로 전업하신 77세 분이십니다. AI 지금 클래스에서 어찌 보면 젊은 층에 속하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늦은 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인공지능 그 기술까지는 아니어도요. 그저 뭐 챗 GPT 정도 들어가서 할 수 있잖아요. 챗 GPT, 그러니까 CHAT, chat.openai.com. 그만 들어가면 조그만 박스 나옵니다. 거기에 그냥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뭐 이렇게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지? 뭐 조언을 해줘. 그러면 쫙 나옵니다.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답하고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답하고 친구처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저 그냥 챗 GPT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는 것 정도에서부터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친숙해지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훨씬 하루 일과나 뭐 휴식할 때 뭐 어쩔 때도 훨씬 좀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AP통신 기자가 특집으로 보도한 7, 80대 시니어 AI 클래스 학생들의 얘기를 오늘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져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인공지능을 배우는 이 시니어 얘기를 해드린 김에 이 구글 얘기 한 가지만 좀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 업체잖아요, 구글이. 이 구글이 최근에 검색 시장의 그 반독점 소송에서 패배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이제 소송을 한 건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의 특정 사업 부문이 해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우려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검색 시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법무부가 구글의 그 안드로이드 운영 체계와 웹 브라우저인 그 크롬, 구글 크롬이라 그러잖아요. 구글 크롬을 강제로 떼어내거나 또는 광고 서비스 업체인 그 애드워즈의 그 강제 매각을 시키거나 뭐 이런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예, 이건 왜 이런 일이 있냐면요. 스토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법원이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뭐냐면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입니다. 연방 법무부가 제기한 것은 뭐냐? 구글이 반독점법 위반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일단 그 판결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면서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을 기본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애플 등에 260억 달러가량을 지불한 것,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한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사면 구입을 한 후에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다운을 받아갖고 내 스마트폰에 뭐 특별히 별도로 설치한 것도 아닌데 구글이 이제 이미 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구글이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설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업체에 돈을 지불했고 이것은 곧 반독점법 위반이다. 라는 그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 법리대로라면 실제로 이제 구글의 사업부의 일부분이 해체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이게 아주 쉽고 단순한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오래전에 그 법무부, 그러니까 한 30년쯤 됐죠. 1990년대 중반인가요? 후반인가요? 1990년대 중후반 그때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운영 체제. 그러니까 우리도 컴퓨터를 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별도로 다운받지 않아도 뭐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윈도우 그 운영 체제도 이 PC 컴퓨터 그 시장을 장악하던 그런 건데 이제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해서 연방 법무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일정 부분의 회사를 좀 해체시키려고 분리시키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만은 성공하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이 구글의 그 반독점법 위반 그 자체는 법원에서 인정을 한 만큼 그 사업의 해체까지는 뭐 아니어도 어떤 형태로든 처벌은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연 그 어떤 처벌을 구글이 받게 될지 이게 아주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이 같은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이제 어제 구글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2% 넘게 구글 주가가 팍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구글 주식 줍줍 하시면 오늘 내일 또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당분간 구글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있기 때문에 구글 주가는 이제 2%는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긴 하지만 쉽게 반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그래서 이제 구글이 그런 지금 사업적인 위험한 그 우려를 갖고 있고, 또 구글의 주가는 그렇게 아주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시안 유권자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그 미국의 언론이 보도한 겁니다.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초박빙 대결 양상으로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뭐 예정이란 말은 안 어울리죠.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잖아요. 네, 이런 가운데 아시아계 미국인, 우리 같은 아시아계 미국인 유권자가 그 경합주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스윙 보터다. 핵심 스윙 보터, 그러니까 부동층 유권자, 핵심 부동층 유권자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겁니다. 자, 절대적인 유권자 규모, 이 숫자 자체는 뭐 흑인계나 라틴계보다도 아시안계가 물론 적지만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가, 그러니까 특정 정당만 하는 뭐 그런 게 아닌데다가 경합주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투표율, 이게 중요합니다. 투표율이 상당히 증가했다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게 아시안계 유권자입니다.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본다면 아시아계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4%였습니다. 그때 이는 이제 라틴계 15%나 흑인계 유권자 14%. 그러니까 아니 미국의 흑인이 그밖에 안 돼 그러실 수 있는데 뭐 흑인의 인구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등록한 유권자로 등록한 그 유권자 숫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라틴계 15%, 흑인계 14%가 유권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보다는 훨씬 4%지만 아시안계가 다른 소수 인종에 비해서 이 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아시아계 유권자의 2020년 그때 투표율은요, 그 전인 2016년 대선과 비교해 본다면 무려 한 40%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구 집단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였습니다. 이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아시아계 유권자의 경우에 대체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몰빵에서 조금 밸런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2012년 볼까요? 2012년 대선 때는 아시아계 유권자의 무려 70%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거의 몰표가 같죠. 그런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나서 오바마 대통령 2번 하고 이제 2020년 때에는 약 3분의 2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를 했습니다. 바로 지난번 투표 때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근데 아시안들의 70%가 아니라 한 3분의 2, 그러니까 한 60 내지 62, 3% 뭐 요 정도만 민주당에게 투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려간 거죠. 이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대체로 민주당 성향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늘 몰표를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어떤 반증인 셈입니다. 그 결과가. 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계 유권자를 겨냥하는 활동을 최근 늘리고 있습니다.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공화당도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좀 몰표를 가져가고 싶어서 그렇고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아시아계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의 몰표가 아니구나. 그러면 이참에 좀 갖고 와야 되겠다. 뭐 이런 서로의 니즈가 있는 거죠. 자, 양당은 2020년 중간선거 때 경합주인 네바다에서 다수의 아시아 언어로 우편물을 보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그 네바다에서는요,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신문 어디 가나 있잖아요. 우리 한인 커뮤니티 가면, 뭐 코리안 네바다에 가면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큰 신문이 이제 주간지인데, 거기는 뭐 일간지는 없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는 그 한인 사회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오래된 주간지 코리안 뉴스라고 있습니다. 그 발행하시는 분, 이귀하 발행인님하고 뭐 저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국 신문이잖아요. 베가스에 있는 그런 베가스에 있는 한국 신문에 그때 그 정치 과한국까지 냈습니다. 자, 네바다주의 경우에 또 아시아계 유권자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한국신문에 광고를 낼 정도로 아시아계 유권자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라스베가스에서 그 아시아 유권자 아웃리치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난달에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네바다주의 아시안계를 중요하기도 하고 또 네바다주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특히 이제 경합주 같은 데에서 아시아계 유권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스윙 보터다라고 해서 지금 아시아계 유권자가 이번 대선에서 아주 몸값이 제대로 쳐받고 있다, 제대로 받고 있다라는 그런 뉴욕타임즈 보도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그 아시안의 위상이 올라가고 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들의 위상은 요즘 아주 절정이잖아요.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이제 코리안 하면은 다 알아줍니다.
근데 대표적인 소식 한 가지를 좀 전해드릴까요? 아마 이 소식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지실 겁니다. 자, 다음 달에 추석이 있죠? 다음 달 9월 17일이 추석입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에 백악관에서는요, 한국 추석을, 그러니까 단순히 루나 뉴이어 이런 게 아니라 루나 뉴이어가 아니죠. 예. 코리안 땡스기빙 데이죠.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그런 추석이 아니라 한국 추석, 코리안 추석을 축하하는 행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코리안 땡스기빙도 안 해요. 그냥 추석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코리안 추석을 독립적으로 그렇게 축하하는 행사가 어디서요? 네. 백악관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행사 개최는 전 현직 백악관 한국계 직원, 백악관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인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뭐 한국말도 잘하시는 그런 직원도 있고요. 뭐 현직도 있고 전직도 있고. 그래서 전 현직 백악관의 그 한국계 직원들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추석 당일인 다음 달 17일 오후 5시에 백악관 내에 있는 그 아이젠하워 빌딩에서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그것을 알리는 그 안내 이메일을 한국계 주요 인사 등에 이미 쫙 보냈습니다. 이들은 그 이 이메일에 뭐라고 썼냐면 이런 일을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취합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행사 개최가 확정이 되면 다시 그 컨퍼메이션 이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부연하건대 참석하실 수 있다면 please 한복을 입고 나와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참석도 부탁드리고 참석할 수 있으면 이왕이면 한복 입고 오세요. 막 이런 걸 지금 이메일을 쫙 보내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행사 개최가 아직 뭐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만일 이 행사가 정말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면 백악관에서 열리는 첫 번째 코리안 추석 단독 축하 행사가 된다라는 새로운 기록을 쓰게 됩니다. 자, 추석인 음력 8월 15일 이걸 명절로 세는 나라.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이 올해는 양력 9월 17일입니다. 그거를 이제 명절로 세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통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전현직 코리안계 그 백악관 직원들이 코리안 추석을 다 단독으로 지금 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거기서 모이는데 특히 이제 한국계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한복 다 입고 뭐 영킴 의원, 또 미셸 스틸팍 의원, 그리고 또 있죠. 그 혼혈 의원, 또 앤디김 의원, 그리고 이제 또 꼭 의원 아니고 꼭 한국계나 아니라도 레리 호건 전 메릴랜드 주지사, 뭐 이런 분들 부인하고 같이 한복 입고 가고 그러면 아주 멋진 광경이 나올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다른 의원들도 한번 이럴 때 재미삼아 한번 좀 입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이 대통령 선거 후보 때인 지난 2020년 10월 4년 전에 그때 추석 때 당시 이제 트위터, 지금은 X지만 그땐 트위터라고 했죠. 당시 그 트위터에 코리안 추석 축하 메시지를 써서 이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일단 쫙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맨 아래 한글로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라고 한글로 쓴 축하 메시지까지 딱 해서 이 트위터로 쫙 뿌린 적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이 백악관 내에서의 그 이번 행사 추진은요, 한글로 추석 메시지를 그때 그렇게 써서 올린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우리 한국 추석만을 따로 위한 그런 이벤트를 열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됐다라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계의 표심도 좀 잡기 위한 그런 행사 개최가 추진된다라는 뭐 배경도 우리가 좀 고려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번에 대선 후보 누굽니까? 그 민주당 입장으로 본다면 흑인이지만 인도계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해 1월 말에 그 자신의 관저에서 아시아계 공동체 그 지도자들과 또 아텍의 상하 의원들을 부통령 관저로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력설을 그때는 루나 뉴이어죠. 음력설을 축하하는 그 행사를 크게 개최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인도 엄마가 인도계니까 아시안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나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그 메시지죠. 그때 이제 부통령은 그 자리에서 그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뭐 연설하면서 말한 게 아니라 이제 연설 같은 거 끝나고 자유스럽게 이제 거기 참석자들과 함께 1대1로 톡하면서 이제 서로
이거 인사 나누고 네트워크 구축하고 막 연락처 나눠주고 이런 그런 이제 있잖아요. 미국 파티나 이런 데 항상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뉴욕 한인 회장 찰스 윤 뉴욕 한인 회장하고 이제 딱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찰스 윤 회장님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했더니 이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친척 중에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들과는 이 한인 커뮤니티와는 나는 한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찰스윤 회장이 그 행사 끝나고 나와서 바로 한인 언론사에 막 달려와서 그걸 막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백악관에서 추석 행사가 개최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면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이 부분도 아주 주목이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석할 것 같은데 주목됩니다. 다음 달 17일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한인도 있습니다. 미국의 대형 자동차 회사죠. 제너럴 모터스, GM. 이 GM에서 근무하면서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업체로부터 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한인 매니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참 창피한 부끄러운 일이죠. GM에서 일했던 현재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렌지 카운티 얼바인에 거주하는 올해 49살의 소형남 씨,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 소씨입니다. 이 소형남 씨가 한국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로부터 주요 계약이 성사되게끔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대가로 $300만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엊그저께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GM에서 해외 구매를 총괄하던 이 소형남 씨는 $1억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한국의 그 자동차 부품 공급 업체에게 뇌물을 요구한 뒤에 실제로 이 한국의 그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부터 총 $345만 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아주 그 단순 무식한 뇌물이죠. 여러 가지 방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GM에 근무하면서 한국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들로부터 우리 회사 GM이 당신네 그 회사 제품을 구매하도록 내가 매니저로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나한테 뇌물을 줘야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단순 무식한 방법인데요. 결국은 다 드러나고 감옥에서 실형까지 살게 됐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죠. 그런데 이제 다음 올림픽은 2028년 어디서 열리는지 아시죠? 네, 바로 이곳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4년 뒤 LA에서 열리게 되는 LA 올림픽. 지금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타주에 계시는 분들도 그때 시간 되면 좀 한번 와보세요.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 아주 재미있는 케이블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저스 야구장, 다저스 스테디움 인근의 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LA 다운타운에 있는 그 유니언역에서부터 LA 다저스 구장을 연결하는 이 케이블카 설치 계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다저스 구장은 이제 좀 약간 아주 높진 않지만 그 좀 높은 뒷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언역에서부터 쫙 올라가는 거죠. 자, 설치 반대를 주장해 오던 측이 제기한 이 환경평가 소송을 법원이 엊그저께 기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됩니다. LA 연방법원은 환경단체인 LA Parks Alliance가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의 환경 문제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을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2028년 LA 하계 올림픽 전까지 다저스 구장의 케이블카 설치 프로젝트 진척이 이제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자, 이번 판결은 2028년 LA에서 열릴 하계 올림픽이 차 없는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내려진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끝난 그 파리 올림픽의 슬로건은 뭐였어요? 탄소 중립 올림픽 그래갖고 애꿎은 선수들만 고생했잖아요. 선수촌에 방에 에어컨도 안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얼마나 고생시키고 말도 안 되는 슬로건으로 그 자기네들 전기 그 에너지 없고 돈 없으니까 괜히 그래갖고 선수들만 고생했는데 LA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차 없는 올림픽. 그러니까 경기장 주변에 웬만하면 차가 다니지 않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실어 날리겠다. 저는 이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공해도 줄이고 탄소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그래서 이제 일일이 차를 타고 거기까지 오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셔틀버스든 대중교통이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LA 다저스 스테디움은 그냥 다운타운에서 케이블카를 올려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 없는 올림픽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이제
이게 시범적으로 통과된 겁니다. 자, 이로써 케이블카 설치는 2028년 올림픽 이전에 완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자, 사실 그 다저스 야구장은요, 저도 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그 산 위에 위치해 있어서 뭐 아주 경치도 좋고요. 여름에 가도 아주 바람도 잘 불고 시원하고 구장 자체도 아주 멋지고 한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구장으로 오고 가는 교통이 아주 혼잡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구장으로 갈 때는 좀 나은데요. 경기 끝나고 나올 때 이게 아주 골치 아픕니다. 끝나고 나올 때면 뭐예요? 한꺼번에 나오잖아요.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 끝나자마자 한꺼번에 쫙 나가는데 이 나가는 길 사실 몇 개밖에 없고 그래서요. 구장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30분, 40분씩 걸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케이블카가 생기면 LA 다운타운 유니온역까지 기차 타고 와서 곧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유니온역에 거기다 이제 주차를 해놓고 다저스 구장까지는 뭐 케이블카 타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저스 구장 주변의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있다라는 것, 그 개선입니다. 자, 올림픽 전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건데요. 완공되면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워낙 다저스 구장 다니면서 특히 이제 경기 끝나고 나올 때 고생했던 그런 그 기억이 심해서 그렇지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케이블카로 쫙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다면 저도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무언가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건 정신 건강상 좋은 거라니까요.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내일 우리가 또 만날 기대감을 갖고 하루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대통령상 수상에 빛나는 초특급 아주 투어 모국 관광. 아주 모국 관광의 인기 비결은 전 일정 5성급 호텔의 럭셔리 숙박. 아주만의 27인승 VVIP 버스. 엄선된 맛집들이 선사하는 최고의 식사. 고객들의 표정이 증명하는 아주 단독 모국 관광은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최고 인기 관광입니다. 건강검진도 모국 관광과 함께 하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모국 관광도 역시 아주 좋은 아주 투어.